네, 2주차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1교시에 우리 지구라는 것이 이 우주 속에서 어떻게 탄생이 됐고, 또 그 지구 속에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그리고 그 단세포 생명체가 진화를 거듭해서 그래서 이제 인류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 인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 인류 진화의 역사, 또 인류의 기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가 또는 우리가 호모종이라고 하는 지금 현생 인류하고 좀 비교적 가까운 그런 이제 호모종들이 200만 년 전에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화 역사라는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초기에 그 호모종들이 지금 현생 인류까지 진화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역사를 갖다가 이제 다루는 것을 고인류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이 고인류학, 고인류학의 연구 과정들은 과거에는 어땠냐면은 화석, 유물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화석으로서의 유물이 있어야지 이게 그 세운 가설이 맞아, 그렇지 라고 이제 확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화석 연구에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은 바로 이렇게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 계통을. 굉장히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중간중간 이어지지 못했던 것들을 갖다 이제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밝힌 것들이 어떻게 정확도를 갖다가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샘플의 DNA 분석을 통해서 어떤 계통들이 같은지. 여러분들도 지금 그 DNA 검사를 하면은 친자인지 아닌지 이런 거 지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통을 갖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계통만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DNA가 복제하는 과정들. 이러한 복제하는 과정에서는 돌연변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돌연변이가 등장을 해요. 또 그리고 쭉 가다가 또 돌연변이가 등장하고, 이렇게 DNA 복제 과정에 돌연변이가 축적이 된 그것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됐는지를 갖다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언제 시작이 됐는지 정확한 연도, 정확한 연대를 갖다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화석에 거의 의존했었던 그런 이제 고인류학의 연구들이 지금은 이 DNA 분석,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계통도 밝히게 되고, 또 어느 정도냐면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고인류학 하는 분들은 겨우 한 학기 이런 것만 이제 그 강의를 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우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거 통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어금니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그 화석으로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서 유전자 분석 또는 이때 식생활이 어땠고 기후가 어땠고 이런 것들 전부 지금 밝힐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이제 네안데르탈인, 우리 사람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호모사피엔스하고 가까운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것이 지금 많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정보는 빠르게 최신화되고 있으며 따로 찾아보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부실일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핀머슨 미개인 취급을 받던 네안데르탈인이 최근 연구 결과들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요분이 아마 이쪽 관련 전공을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아주 세밀하게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서 다시 엮은 거를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다시 갖고 온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거죠. 네안데르탈인은 유럽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시베리아까지 서식하였으나 2만 년 전에서 4만 년 전 사이에 멸종했습니다.
그동안은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간의 교류 없이 일방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이 경쟁에 밀려 사라진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호모사피엔스 같지만 네안데르탈인의 특징도 가지고 있었던 42,000년 전의 남자 덕분에 이러한 통념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남자의 턱뼈에서 추출한 DNA를 분석한 결과 호모사피엔스지만 6에서 9% 정도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이 남자의 고조할머니가 네안데르탈인이었다는 뜻입니다. 부 연구진들은 현대인들의 DNA와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비교했고 아프리카인들을 제외한 현생 인류에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2% 정도 섞여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교배를 통해 서로의 유전자를 주고받았으며 우리는 지방 축적 유전자, 면역 강화 유전자, 퓨전율 증가 유전자 등을 네안데르탈인에게서 받았습니다. 이 둘이 언제부터 교배를 시작했는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생식기사마리, 대공 경부암 등을 일으키는 성병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에게서 발견되는 바이러스입니다. 현대인들은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B형과 C형에 감염될 확률이 높은 반면 그 외의 지역에서는 A형에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특이하게도 네안데르탈인 DNA 분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연구진들은 A형의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 분석했고 호모사피엔스가 6만 년 전에서 12만 년 전 사이에 A형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를 통해 네안데르탈인만이 가지고 있던 인유두종 바이러스 A형이 교배를 통해 호모사피엔스에 전해졌고 둘 사이의 교배는 6만 년 전에서 12만 년 전 사이에 행해졌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진들은 최근의 다양한 해부학적 증거를 통해 네안데르탈인도 말을 했다는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네안데르탈인의 설고를 분석하여 성제로 재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네안데르탈인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소리를 낼 수 있었을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네안데르탈인은 언어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F5XP2 유전자를 호모사피엔스와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네안데르탈인의 귀 모양이 호모사피엔스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소리와 똑같은 주파수를 인지할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원들은 고해상도 CT 스캔을 사용해 가상 3D 모델을 만들었고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측정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귀는 20에서 2만 Hz 사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이 말하는 소리는 5000Hz 내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귀 또한 호모사피엔스와 동일한 범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4000에서 5000Hz에서 가장 민감한 감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부터 네안데르탈인들은 호모사피엔스가 낼 수 있는 거의 모든 소리를 낼 수 있었고 동시에 들을 수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네안데르탈인도 불을 사용하겠지만 양면으로 인해 발생한 불 등의 유전원의 형태였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네안데르탈인이 인위적으로 불을 만들었다는 물리적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네안데르탈인이 헌혈석과 선도기를 사용하여 불을 지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안드류는 네안데르탈인의 손도기에 헌혈석을 타격한 흔적이 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쓰이는 부싯돌 재질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전역의 다양한 장소에서 5만 년대 손도기들을 연구했으며 그 손도기에는 모두 동일한 타격 흔적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네안데르탈인 그룹끼리 불을 피우는 방법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음을 유추하였습니다. 흔히 네안데르탈인 하면 고무장한 자세에 짙은 피부색, 덥수룩한 털들을 가진 원시인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의해 이러한 통념들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우선 그들은 호모사피엔스보다 훨씬 두꺼운 뼈와 짧은 팔다리, 넓은 골반을 가졌습니다. 또한 훨씬 큰 흉곽을 가지고 있어 호모사피엔스보다 큰 팔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호모사피엔스보다 고든 척추를 가지고 있어 네안데르탈인이 오히려 더 바로선 자세로 활동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안으로 들어간 미디마나 턱, 노출된 눈썹뼈, 현대적으로 더 큰 머리로 인해 생각보다 이질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반전인 것은 그들의 피부색과 머리색이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도 호모사피엔스처럼 다양한 피부색과 머리색이 있었지만 유전자 분석을 통해 대체적으로 밝은 피부와 밝은 머리색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밝은 갈색 머리였고 일부는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빨간 머리가 호모사피엔스의 빨간 머리와는 유전적인 관계는 없으며 서로 따로 변이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68명의 네안데르탈인 신생아서를 분석하여 이러한 신체적 특징들이 후천적이 아닌 선천적인 유전임을 밝혀냈습니다.
네안데르탈인도 호모사피엔스처럼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날카로운 나무창을 사용했으며 왼쪽 오른쪽 팔에 비대칭으로 볼 때 창을 던지기보다는 찌르는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바느질을 하여 옷을 입었고 사냥감을 조리하는 석기 도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치아 분석을 통해 그들이 이쑤시개를 사용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치메스 껍질 섬유로 실을 만들어 징물도 짰습니다. 프랑스 아브리 디 마르스 유적지에서 발견된 징물은 세 개의 실을 규칙적으로 꼬아서 만들어졌으며 이를 위해선 기본적인 수학 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연구진들은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네안데르탈인이 모두 O형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프랑스 혈연구소의 과학자들이 4만 년 전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 여성 3명의 연기서열을 분석했고 그 결과 그들도 호모사피엔스와 동일하게 A형, B형, AB형, O형의 혈액형을 가졌음을 밝혀냈습니다. 2021년 돌려나 대학이 주도한 국제연구팀은 스페인 알리칸테 유적에서 발견한 5만 년 된 대적 퇴적물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와 같은 장내 미생물을 가졌었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70만 년 전 이 둘의 공통 조상인 하이델베르기스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장내 미생물이 두 종이 분리된 이후에도 살아남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은 네안데르탈인의 큰 덩치 때문에 기본 대사량이 커서 이들이 60만을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고기 외에도 다양한 음식들을 섭취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토끼, 새와 같은 자고 동물도 사냥했지만 주로 곰, 콩풀소, 쭈룩과 같은 큰 동물들을 사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호두, 피스타치오, 대추야자, 무화과, 올리브, 포도, 완두콩 등 다양한 식물들도 섭취하였고 해안점에 거주하는 네안데르탈인들은 연체동물, 물개, 돌고래, 물고기, 조개 등 각종 해양동물을 섭취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현대 수영선수들에게서 발생하는 웨이더 염증을 앓을 정도로 자주 수영을 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특이한 것은 네안데르탈인도 아플 때 약초를 섭취했던 사실입니다. 벨기에와 독일의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은 찌아노린과 장내 기생충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스피린의 주성분이 살인실상에 함유된 포플로를 먹고 통증을 이겨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들은 이를 통해 네안데르탈인이 약초 섭취를 통해 자가치료를 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와 마찬가지로 네안데르탈인도 사회적인 동물이었습니다. 이라크 샤미가르 동굴에서 발견된 5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은 40대의 나이로 사망했지만 특이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얼굴 왼쪽에 큰 타격을 받아 왼쪽 눈이 실명되었고 신체의 오른쪽이 마비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거기에 오른쪽 팔이 절단되었고 웨이도 장애로 듣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리의 보살핌으로 이 네안데르탈인은 40대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또한 네안데르탈인은 무리의 일원이 죽으면 땅을 파서 잘 누인 뒤 흙으로 덮고 그 위에 돌을 얹었습니다. 그 주변에선 인위적으로 뿌려진 꽃가루가 발견되는데 이는 네안데르탈인이 죽은 동료를 꽃과 함께 외장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창의성은 호모사피엔스만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6만 5천 년 전 붉은 황토와 노란 황철석을 알료로 사용하여 동굴 내부에 그림을 그렸고 붉은 알료를 손에 묻혀서 동굴 벽에 마구 찍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지브롤터 동굴의 바닥을 해시태그 모양으로 조각하기도 하였고 사냥한 사슴의 뼈에 문양을 조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독수리와 같은 매국리를 사냥하여 뼈점에 적은 날개뼈와 발가락만을 절단한 것으로 보아 장식을 위한 사냥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들은 검은색 깃털을 가지고 있는 세대를 집중적으로 사냥했는데 이를 통해 그들이 검은색 깃털을 소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네안데르탈인은 채색된 조개 껍질을 장식하고 다녔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타고난 피지컬 덕분에 강인한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그들의 부상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호모사피엔스에 비해 네안데르탈인의 뼈에는 상처를 입은 흔적이 많은데 연구원들은 근접 사냥을 선호했던 그들의 사냥 방식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와 다르게 창을 던지기보다는 접근하여 찌르는 것을 선호했고 작은 사냥감보다는 큰 사냥감을 선호했기에 이런 결과는 필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2만 년 전에서 4만 년 전에 지구상에서 자취를 펼쳤습니다. 그들이 멸종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지만 가장 큰 의견은 기후변화였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무렵 지구의 온도가 점점 낮아져 빙하는 얼어붙고 해수면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아진 기온으로 네안데르탈인들이 선호했던 큰 동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들도 토끼와 같은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골의 무기와 덫을 사용하여 작은 동물들을 잘 사냥했던 호모사피엔스와 다르게 근접 무기를 사용했던 네안데르탈인들은 작고 빠른 동물들을 사냥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 살던 네안데르탈인들은 낮아진 기온을 피하고 먹거리를 찾기 위해 점점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했고 우리들은 점점 작은 단위로 쪼개져 스페인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절된 네안데르탈인 무리들은 흑유어 그룹끼리 급진 교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해 이무렵 네안데르탈인에게선 성인이 되어서 남아있는 유치, 기형 슬개골과 척추 등 선천적인 기형이 많이 발견됩니다. 또한 식량 부족으로 인해 식인까지 하였지만 계속 굶주릴 수밖에 없었고 이는 여성의 체지방 감소로 이어져 승식에 큰 문제를 겪었을 것이라고 연구원들은 말합니다. 28,000년 전 스페인 지브롤터에 도착한 네안데르탈인 가족도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렸고 결국 그들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최고의 네안데르탈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호모사피엔스 종으로의 흡수였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Y 염색체는 현생 인류의 남성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남성 네안데르탈인과 여성 호모사피엔스는 혼혈 남자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연구원들은 네안데르탈인과 교배한 여성 호모사피엔스를 세계의 면역 유전자에 의해 항원을 생성하였고 이는 유산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혼혈은 빠르게 호모사피엔스화 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에게 남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는 2%에 불과합니다. 독재된 네안데르탈인은 윤리 토론에 있어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여러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설전이 오가지만 결론적으로 과학적인 이유로 인해 아직 네안데르탈인 독재는 불가능합니다. 우선 우리는 아직 네안데르탈인의 모든 DNA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00% 보존된 네안데르탈인의 뼈가 없기 때문에 모든 DNA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백 명의 네안데르탈인 뼈로부터 하나하나 염기서열을 수집하는 도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네안데르탈인은 모든 염기서열을 수집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성공한 동물 복제는 모두 한 마리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수집한 염기서열이 복제에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거기다 DNA 반감기는 521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안데르탈인 뼈들은 최소 28,000년 전 것입니다. 더불어 DNA는 쉽게 오염이 되거나 파괴되기에 수만 년 전의 DNA가 온전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만약 이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하고 네안데르탈인의 모든 염기서열을 완벽하게 모았다고 해도 현재의 기술로는 진정한 의미의 복제 성공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최초의 복제한 돌류는 29개의 복제 배아 중 유일하게 세상 밖으로 나온 배아이고 양 평균 수명의 절반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복제 플리니안 아이벡스도 439개의 배아 중 7마리만 임신에 성공했고 그중 한 마리가 출산에 성공했으나 태어나지 몇 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 기술력으로 네안데르탈인 복제를 시도한다면 몇십 명의 태아가 사망할 것이고 성공한다 해도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과학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네안데르탈인이 복제될 확률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네안데르탈인 연구로 인해 10년 만에 그들에 대한 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굳어버린 네안데르탈인의 인식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바뀌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유튜버긴 한데요. 아마 고인류와 관련해 전공을 했었던 굉장히 전문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만 이렇게 검증을 해봐도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갖다가 포함을 해서 여기다 담아서 그래서 너무 괜찮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렸던 거고요. 바로 이렇게 네안데르탈인하고 현생 인류하고는 전혀 교류 내지는 어떤 뭐라 그럴까 그 관계를 갖다가 가지지 않았다라고 했었던 것이 최근까지의 그 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부분들의 교류라든가 또 심지어는 어떤 유전자가 같이 이렇게 이제 혼합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 거쳤던 걸로 봐서는 네안데르탈인이 지금으로부터 아주 멀리는 45,000년, 또 가깝게는 뭐 2만 년, 3만 년 전에 멸종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하고는 이렇게 접촉하고 또 관계를 갖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현생 인류와 관련된 참고 자료들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 거 유튜브에도 있고요. 이미 방송도 됐었던 내용들이에요. 제가 주소를 인류의 탄생 최초의 인간편 1편,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에 대한 2편, 또 인류의 탄생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3편까지에 대한 주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료에 거기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혹시 그거 재밌어 한번 볼까? 라고 하면 이 3편을 갖다 보시면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네안데르탈인과의 비교 이런 것들이 유물론적으로 유물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화석이라든가 그것의 분석을 통해서 밝혀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로 이 고대 인류는 우리가 오늘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쵸? 예. 이 호모종들이 대략 한 200만 년 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돼서 그래서 호모종들이 호모 루돌펜시스, 하빌리스, 호모 에르가스터, 호모 에렉투스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최근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대략 한 20만 년에서 40만 년 전에 이제 네안데르탈렌시스로부터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로 이렇게 이제 분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징들이 있어. 같은 호모종인데도 불구하고 특징들이 조금씩 다르더라 이거예요. 호모 하빌리스는 신장이 1m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침팬지 정도 크기죠. 또 호모 에르가스터 같은 경우 신장이 1m 70 정도로 굉장히 커요. 지금 현생 인류와 거의 비슷해. 신장의 크기로 본다면. 또 호모 루돌펜시스 같은 경우 200만 년 전에 케냐에 공존했었던 이제 그러한 형태. 다 특징들이 달라. 그래서 어떠한 결론을 갖다가 근래 이제 내리게 되냐면은 우리가 보니까 이게 단일종 진화론으로 지금 현재 이른 것이 아니라 다 각각 지금 그 인류도 보면은 어떤 정도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피그미족이라든가 굉장히 키도 작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단일종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복수종에서 지금까지 진화된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학설들이 굉장히 우리 학계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요게 이제 2012년 그 경향신문에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학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 기사였었어요. 그런데 요게 다시 인류 진화의 계통들을 갖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니까 호모종들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 종들로 나눠지긴 했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하고는 분명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특징들이. 그런 특징들이 달라서 그래서 그 위에 어딘가에 공통의 그런 이제 분지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문들을 갖다 이제 갖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것들은 이제 또 다른 자료인데요. 그걸 통해서 호모 하빌리스, 에렉투스, 사피엔스와 같은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갖다가 살펴본다면 그런데 최근에 요게 루시라고 하는 것이 이 300만 년 전 이전에 호모종이 나타나기 이전에 그런 이제 고인류 화석으로 요것도 최근에 화석이 발견이 돼요. 특징들을 비교적 다 가지고 있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거에 대해서 인류의 진화 학설이 다시 미궁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아포이 세 종의 공통 특징 화석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이제 단일종 진화론으로 그렇게 또 학계에서 이제 전체적인 움직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방송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 보실게요. 이게 이제 YTN에서 2013년에 다시 이제 단일종으로 이렇게 이제 학계 그런 흐름들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영상 보실게요. 인류가 원래 하나의 종의 속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200만 년 전 여러 종의 인류가 진화해서 현재에 이르렀다는 기존의 학설을 뒤집는 것이어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분과 유럽 특파원입니다. 지난 2007년 중앙아시아 조지아의 드마이시에서 발견된 두개골 화석입니다.
약 180만 년 전 인류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두개골은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인류 화석 가운데 가장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개골을 연구한 조지아 등 국제연구진은 작은 두뇌와 큰 치아, 긴 얼굴 등 그동안 여러 종에서 발견됐던 특징을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다양한 종의 인류가 진화해서 지구상에 존재해왔다는 기존 학설을 뒤집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연구진들은 설명합니다. This new discovery shows that many features which previously thought as the variability and diversity could be lumped in one group. 이는 호모 하비리스와 호모 에렉투스, 호모 루돌펜시스 등 여러 종으로 여기져온 인류 조상이 사실상 호모 에렉투스 하나의 종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또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240만 년 전 인류 화석과 이 화석을 비교한 결과 같은 종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Species that we thought were different species in Africa, now we realize probably are variants of the same species.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일 경우 인류 진화의 역사는 처음부터 새로웠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화석만 가지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며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문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접했던 바와 같이 이렇게 인류 진화의 역사는 굉장히 그때그때 새로운 화석들이 등장을 하고 이름으로써 수정도 되고 이 학계 움직임들이 최근에 아주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 이게 교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그 전까지는 조금 전에 영상 보셨던 그 전까지는 사실은 교류가 전혀 없었던 걸로 이제 이야기가 됐었지만은 이것도 아까도 이제 영상에서 소개가 됐었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해서 교류가 있었고 교배가 됐고 그 후손들 우리 지금 현생 인류의 그런 이제 그 DNA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마찬가지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같이 그 영상도 볼게요. 5만 년 전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13세 소녀의 뼈 조각에서 서로 다른 인종인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이드의 유전자가 발견됐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팀은 2016년 시베리아 남부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한 소녀의 뼈 조각을 분석한 결과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이드 유전자가 거의 같은 비율로 섞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유전자가 같은 비율로 섞여 있다는 것은 소녀의 부모에서 각각 받은 것을 뜻하는 것으로 당시 인류 사이에 이종교배가 보편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렇게 속속 이제 고화석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언제 시작을 했고 어떻게 기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호모사피엔스로 이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그 인류의 이동 경로라든가 쭉 봤을 때 북방계로 올라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북방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학파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남방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우리 조상의 그 뿌리는 어디일까요? 네? 한국인의 뿌리. 한국인의 뿌리는 무엇일까? 북방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지만 러시아에 있는 바이칼호 부근에 가면은 거기에 부리아트족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살고 있는 부리아트족인데 그 부리아트족의 어떤 문화라든가 또는 지금 하고 있는 풍습이라든가 거의 같아 우리랑. 맷돌을 쓰고 절구를 갖다가 이용을 하고 거의 같아요. 풍습도 그리고 뭐 이제 밖에 그 선앙당이라든가 이런 데 걸어 놓는 거라든가 거의 같아요. 우리는 역시 북방계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이 있고 아니다 남방계다. 동남아시아로부터 배를 타고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런 게 더 빠르지 무슨 얘기냐. 따뜻한 데서부터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과연 한국인의 뿌리 어딜까요? 어딜 것 같아요? 네, 영상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실게요. 한국인은 몽골인과 중국인이 둘을 이루는 북방계, 베트남인과 대만인 중심의 남방계 아시아인들이 수천 년 동안 융합하면서 생성된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김인철
한국인들의 조상이 8,000년 전 신석기 시대 고대인의 게놈 분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은 게놈연구소와 두만강 위 러시아 국경지방의 악마문 동굴에서 발견한 7,700년 전 동아시아인의 유전체, 이른바 게놈을 해독해 슈퍼컴퓨터로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고고학자와 생물학자, 게놈학자로 구성된 국제연구팀과 함께 고대인 5명의 뼈에서 추출한 DNA를 이용해 게놈을 해독한 겁니다. 이 고대인은 한국인처럼 갈색의 눈과 산 모양의 앞니 유전자를 가진 수렵인이었습니다. 우위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유전 변이와 고혈압이 약한 유전자, 또 많은 귓밥을 가진 유전자 등 현대 동아시아인의 전형적인 유전 특성이 있었습니다. 악마문 동굴인의 고대 개동과 한국인의 유전체를 비교 분석해 봤을 때 한국인과 그 유전적 유사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악마문 동굴인이 한국인의 조상으로 추측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연구팀은 현존하는 아시아인과 게놈 변이를 비교해 현대 한국인의 민족 기운을 계산해보니 수천 년간 북방계와 남방계 아시아인이 융합하면서 구성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뿌리는 유목생활을 하던 북방계보다는 정착농업을 하는 남방계 아시아인에게 더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네, 북방계, 남방계가 끊임없이 수천 년간 교류를 하면서 그러면서 현재 그 우리 한국인으로 이렇게 정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과학계 거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 대한민국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 단일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북방계, 남방계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되는 그런 형태들이 혼합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보셨던 악마문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만강 부근에 있는 동굴인데요. 그 동굴에 이 사람 화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화석들을 갖다 채취해서 분석을 했더니 지금 현생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하고 거의 유전적으로 일치하더라. 그래서 악마문 동굴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 우리 현생 인류하고 같은 그런 계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거고, 그 또 이제 그 유전 분석을 갖다 DNA 분석을 했더니 아시아계의 다양한 인종들하고 유전 분석을 했더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방계 그리고 남방계가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정설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하고 이제 인류의 시작 더불어서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 한민족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왔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